장가 기자, 일단은 친모가요. 어머니가 요괴로 보인다는 이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사람이 아닌 요괴로 보인다, 악마로 보인다라면서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네, 아들은 평소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명절을 맞아서 어머니 집에 방문을 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은 범행 이후에 태연히 잠도 잤고요. 밥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니까 동생도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이 모든 형의 범행이 발각이 됐습니다. 아들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알코올, 게임에 의존하고 정신질환으로 오래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또 이럴 때마다 좀 등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퍼토리 같은데 심신미약입니다. 또 감형 차원에서 좀 이렇게 주장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전에는 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감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 안 해도 되죠. 근데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고 보호관찰 5년을 받았는데 15년에서 이제 5년이 감형이 된 거예요. 징역 10년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범행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떤 정신병 정도가 중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환청, 환각, 피해망사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봐도 심신미약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5년이면 징역 10년을 살고 나서 정부에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신질환자의 관찰이 쉽지 않고 국가에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10년 살고 나오면 이 조현병이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갔을 때 이 사람 또 나오면 또 피해망상, 환청, 환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시설 같은 걸 갖추어서 보호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 뭐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걸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뭐 제시카법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도 좋지만 처벌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뭐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후 관리 필요하다. 자,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조현병 환자 얘기를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조현병 환자라면 자신의 어머니가 괴일로 보인다 이런 말처럼 망상 증세가 이렇게 계속 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망상이나 환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양성 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양성 증상이 조현병이라고 24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성 증상이 부정기적으로 심했다가 또 사라지면은 또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아마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사건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아마 재판부는 틀림없이 눈여겨봤을 겁니다. 보통 살인을 저지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시신과 함께 밥을 먹거나 잠을 자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부모의 돈을 노리고 만약에 존속살해를 했다. 그럼 현장을 떴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범행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시신과 함께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동생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에 대한 현실 판단 능력 자체가 부재했던 거 아닌가 자기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몰랐던 잠깐 뭐 양성 증상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 그 증상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정신을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조현병이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약물을 복용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시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이런 식으로 아주 액팅 아웃되는 그런 결말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살인에 연루된 누군가를 이제 죽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하여서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현재는 주고 있어요. 그거는 좀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약물 치료 중인 이 환자였는데 병원을 벗어나서 좀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약물 투여 관리 여부 이런 분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약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증으로 가기 전에는 약을 먹죠, 대부분이. 그런데 약을 먹다가 중간에는 이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강제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떤 정신질환 상태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보면 대부분이 약을 먹다가 다 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이걸 뭐 의무적으로 먹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정상적인 상태 아닌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증의 정도가 심해지면 폐쇄병동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쇄병동 가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호해주는 가족이 있어야지 그걸 인지하고 폐쇄병동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의 사각지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행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다.